그 다음 62번째, 62 거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정, 솥을 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역사나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저 정자입니다. 발이 3개 달린 솥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 청동기 그릇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게 이제 정입니다. 이 바닥은 아랫부분은 둥글죠. 발 3개 달리면 둥글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밑에다가 불을 놓고 끓이거나 삶는 데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발 3개가 달리면은 불이 접촉할 수 있는 면이 넓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나중에 이 정은 제사 쓸 때, 나라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예기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천자는 이 거대한 정을 9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구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천자의 권위나 권력을 상징하는 단어까지 돼요. 그래서 정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무거워요. 청동기로 만든 큰 그릇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 가운데 하나인 국가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후무무정이라고 하는 정은요, 무게가 1톤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을 들다라는 얘기는 힘자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기 진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진봉기에 나오는데요. 진나라 무왕이라는 사람이 힘자랑을 좋아했답니다. 예로부터 자랑하면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자랑, 지금 얘기하는, 또 하나는 먹기 자랑, 그죠? 먹는 거 자랑하지 말라. 3번째,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왕이라는 사람이 힘이 셌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역사들, 힘센 사람들하고 늘,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엮기, 그죠? 무거운 거 들린 거, 이런 거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역사인 인비, 오획, 명렬 같은 사람들하고 이 정들기 시합을 하다가 이 무릎뼈가 꺾여가지고 무릎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정에 깔려가지고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거정에서 나온 4글자가 거정절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솥을 들다가, 정을 들다가 무릎뼈가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힘자랑하다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애꿎은 이 역사 가운데 맹렬히 화를 당합니다. 네가 무리하게 임금하고 힘자랑하다가 임금이 죽었단 말이야. 넌 네 책임이다 해서 맹렬도 죽이고 가족까지 죽여버려요. 근데 역사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자, 무왕이 거정절빈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무왕이 오래 살았으면은 무왕의 아들이 그 임금이 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그런데 무왕이 일찍 죽는 바람에 무왕의 동생이, 이복 동생인 소양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양왕의 아들인 해문왕의 아들인 장양왕, 그 장양왕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천하를 통일했지 않습니까? 이게 재미난 게, 임금이 이렇게 갑자기 사고사함으로써 왕위 계승 관계가 바뀌어버림으로써 천하를 통일하는데 역할을 하게 된 왕들이 즉위하게 됐고, 결국 진시황위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힘자랑하면은, 힘하면 또 누굽니까? 항우죠, 그죠? 그래서 항우장사 하면은 장사의 대명사인데, 항우도 젊었을 때 항우강정이라 그래가지고 솥들기를 즐겨했답니다. 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해 드렸고, 거기서 파생된 사자성어가 거정절빈이다. 진나라 힘센 왕 무왕에 관한 얽힌 고사였습니다. 63번째, 63번째, 63 건곤일척. 이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건곤일척은, 건곤은 주역에 나오는 괴 이름이죠. 건은 하늘, 곤은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일척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내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건곤일척은. 무슨 뜻이냐라는 건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인 한유라고 하는 문장가가 홍구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 지은 시 가운데 나오는 대목인데, 과홍구라고 하는 시에서 나옵니다. 먼저 그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용은 지치고
호랑이는 피곤하여 천하를 분할하니 만천하 백성들의 목숨이 부지되었지만 누군가 군왕의 말멀리를 돌리도록 권하여 진정 천하를 건 건곤일책의 승부를 짓게 했던가. 이것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왜 고사가 중요하냐. 또 한시 같은 거를 공부할 때 전고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사건, 옛날에 있었던 일화 이런 부분들이 꼭 시에 나옵니다. 여기 시가 바로 다 전고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과홍구라고 하는 시 제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홍구를 지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과홍구는. 홍구라는 건 어디냐? 유방하고 항우가 서로 싸우다가 잠시 휴전을 합니다. 휴전을 해가지고 홍구라고 하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서로 대치해서 결국은 군대를 해산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 장소가 홍구예요. 그러니까 그 홍구를 지나면서 초안쟁패의 역사를 떠올린 겁니다. 이게 한유라는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자, 용은 지치고 호랑이는 피곤해서 용하고 호랑이는 유방하고 항우를 가리키겠죠. 가리키죠. 피곤해가지고 천하를 나눴어. 분할을 했어. 일단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천하 백성들의 목숨이 부지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누군가 군왕의 말멀리를 돌리도록 권해. 그러니까 다 철수하기로 했는데 말머리를 돌리게 권한 사람이죠. 이 장량입니다. 유방의 참모했던 장량이 지금 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어플레이 정신이 어긋난 거죠. 협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장량의 이야기를 듣고는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항우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 천하를 건곤일책의 승부를 짓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한꺼번에 내던진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늘과 땅은 전부 다잖아요. 천하잖아요. 천하를 건 사생결단의 승부를 비유할 때 건곤일책의 승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죠? 예, 하늘과 땅을 한 번에 내던지다라는 거. 뭐 조금 약한 비유이긴 하긴 합니다만 용호상박,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건 결국 뭐 천하를 걸고 싸우는 건 사생결단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안쟁패 현장인 홍구를 지나던 한유가 초안쟁패 그때 당시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쓴 시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 건곤일책이다. 상당히 비장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고사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건곤일책이었고요. 64번째 걸해골. 걸자는 구걸한다. 걸인이라고 하죠. 그죠? 거지를. 해골은 그냥 말 그대로 해골입니다. 해골을 구걸하다. 죽기를 구걸하다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사기 항우본기에 나오는 아주 재미난 단어인데요. 걸해골은 죽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벼슬 그만두고 사직하려고 할 때 강곡한 사직의 의지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그러면 항우의 책사였던 범증이 한 말입니다. 여기도 또 재미난 또 그 고사가 있습니다. 항우하고 유방이 싸울 때 원래 항우 밑에 있었던 진평이 유방한테로 건너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방이 진평의 계책을 받아들여 가지고 항우 진영을 이간시킵니다. 그러니까 진평은 항우 진영이 있어봤기 때문에 항우하고 범증 사이만 갈라놓으면은 항우가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항우하고 범증 사이를 갈라놓는 이관계를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항우로 하여금 범증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범증이 화가 나서 집어던집니다. 자리를 집어던지면서 항우한테 해골을 내려주시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겠소이다 라고 사직서를 던져버려요. 그때 원사해골 귀졸오라고 합니다. 사해골입니다. 원래는 해골을 내려달라는 얘기는 이제 죽게 해달라는 얘기죠. 쉬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내가 요청할 때는 걸해골이 되는 거죠. 임금이 야 너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면 사해골이고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걸해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직을 하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낙향하다가 중간에 우라증이 치밀어서 죽습니다. 범증이. 그렇게 해서 초안정패의 향방이 급격하게 유방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걸해골이다.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자로 넘어갑니다. 검수라고 하는 단어를 65번째 조말고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숫자는 머리 숫자죠. 검은 머리, 머리카락 새까만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인민이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기 진시황 봉기에 보면요. 진시황을 천하를 통일해 놓고 난 다음에 용어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인 자기 자신을 부르는 호칭을 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올리죠. 그랬더니 진시황이 옛날에 삼왕오제 황자하고 제자를 따가지고 그러면은 최고 권력자인 나는 황제로 부르게 하라.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부를 때는 짐이라고 하마. 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임금이 짐은하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시황이 처음 쓴 겁니다. 황제라는 단어도 진시황 때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하고 잘하시는 통일정책을 실시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부르는 단어를 검수로 바꿉니다. 검은 머리로 바꿉니다. 왜 그러냐? 진나라가 색깔을 검은색을 숭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진나라를 다루고 있는, 특히 진시황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영웅이라는 영화가 가장 잘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진나라 사람들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있어요. 새카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진나라가 검은색을 숭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왕조들이요, 왕조가 바뀌면 색깔도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저 멀리 은나라는 흰색을 숭상했고, 그 다음에 주나라는 붉은색을 숭상했어요. 그리고 진나라는 검은색을 숭상했죠. 그 다음에는 한나라는 다시 딱 붉은색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에 따라 가지고 각각 나라들의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진나라는 검은색을 숭상했기 때문에 백성들 호칭도 검수로 부르게 했습니다. 진시황 봉기에도 나오고요. 이사라고 하는 진시황 측근이 올린 유명한 글 가운데 간축객서라고 하는 글 속에도 검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자기 자신의 공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태산을 비롯해서 여러 명산에다가 세워놓은 비석이 있어요. 이 태산 각석비하고 갈석산 각석비에 보면은 백성들을 여민 또는 여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검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됐습니다. 진나라 백성들을 부를 때 쓰던 단어가 검수였다. 붉은 머리, 검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66. 검우위 이과우욕 양우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이 명언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을 고사성어로 소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왜 소개하려고 했나라는 걸 아시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먼저 풀이부터 해보겠습니다. 지위에 검소하고 내 자리에 검소하게 내 자리를 유지하고 욕심을 덜 부리고 이과우욕 욕심을 덜 부리고 양우현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벼슬에 있어도 검소하게 살고 욕심은 덜 부리고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양보하라 라는 뜻이에요. 얘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인데요. 이 이야기로부터 중국에서는 양보, 자리를 양보하거나 또는 자기한테 돌아올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주는 임금 자리도 양보하는 선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양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현과 선양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례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교훈을 주는 사례들이라서 이 대목을 골라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 여러분들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묘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살아생전에 양보한 선양이 있죠. 임금 자리를 양보한, 최고 자리를 양보한 선양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관포지교입니다. 관포지교에서 포숙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자기보다 유능하다고 해서 관중에게 양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중이 40년 동안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제 나라를 그 당시에 최고로 강한 나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숙의 고귀한 양보 정신이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승진 대상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 과장하고 이 과장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이 과장이 뛰어나요. 재능이. 그런데 승진 대상자가 김 과장이 됐어요. 김 과장이 이 과장한테 승진 자리를 양보합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한 조직이나 한 사회나 한 국가가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런 양보들이 필요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팔로우십입니다. 팔로우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 보여주는 이런 양보, 양현 사례나 서양 사례들은 이런 것들을 참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나라 초기 때 첫 번째 재상을 지낸 소아가 있고 두 번째 재상을 지낸 조참이 있습니다. 소아하고 조참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친분이 없었어요. 소아라는 사람은 모든 걸 일일이 다 꼼꼼하게 잘 챙기는 아주 재상으로서는 최고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참은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에요. 큰 일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소아는 한나라 최초의 재상이 됐고 조참은 유방의 아들을 보살피는 저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의 재상이 됐어요. 근데 소아가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먼저 죽습니다. 근데 소아가 죽기 전에 두 번째 황제인 해제에게 자기 후임으로 누구를 추천하냐 그러면 조참을 추천합니다. 그랬더니 해제가 아니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되겠소? 라고 물어보니까 제 자리를 제대로 제가 해놓은 일들을 제대로 지켜줄 사람은 조참입니다. 지방에 있던 조참도요. 소아가 중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자 자기 측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야 짐 싸라. 내가 중앙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가 중앙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소아가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을 두 번째 재상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중앙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조참은 중앙에 올라가서 두 번째 재상이 되어가지고 소아가 해놓은 모든 법령과 정책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왜?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게 소규조수라고 하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소규조수. 소아가 규정을 만들고 조참이 따라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팔로우십 이야기입니다. 사람만 바뀌면 정책 바꾸고 법 바뀌고 규정 바꾸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정책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앞사람이 해놓은 좋은 정책과 좋은 규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그 정책과 규정을 지켜주고 유지해 줘야 되는 것. 이런 팔로우십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거무이, 이과, 우욕, 양우연이라고 하는 요 얘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들을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67번째, 67번째 겁방용전이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겁으로 막고 용기로 싸운다 라는 뜻입니다. 좀 애매하죠. 그렇게 금방 뜻풀이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자, 손자병법에 나오는 겁니다. 관련 대목을 먼저 읽어드리면 혼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스려진 데에서 나온 것이며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용기에서 나온 것이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데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겁으로 방어한다는 얘기는 겁먹은 것처럼 방어를 하라, 막아라는 얘기입니다. 수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조용하게 정말 상대편에게 겁을 먹은 것처럼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는 겁니다. 이게 겁방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용전, 용감하게 싸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겁방은 적을 두려워하는 게 결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손자라는 사람이 손자병법은 보통 병법서가 아닙니다. 대단히
깊이 있는 그런 병법이거든요. 남조 양나라 무제 때에 태수 풍덕은이라는 사람이 불응을 수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막 꼼꼼히 일일이 하나하나 다 준비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보기에 사람들이 저걸 상대를 얼마나 두려워하길래 저렇게 저 부분까지 전부 다 챙길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준비했던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했는가라는 것들을 보고는 다들 감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어는 튼튼하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요. 공격은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겁방용전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싸울 때는 용감하게 단숨에 적을 무찌를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뭐 기업 경영이나 조직 관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뭔가를 결단을 내리고 뭔가를 추진할 때는 확실하게, 그죠? 머뭇거림 없이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겁방용전이 주는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68번째, 개간이기라고 하는 네 글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간은 죽창을 높이 치켜들고 라는 뜻입니다. 죽창을 높이 치켜들고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폭정에 항거해서 저항할 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대개 이제 우리도 보면 죽창을 가지고 권력에 항거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창을 가지고. 바로 개간이기입니다. 진나라 말기 때 일어났던 농민봉기군 우두머리인 진승 또는 진섭이라고 하는 이 진승의 봉기를 얘기할 때 개간이기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가이라고 하는 한나라 초기 때 학자가 진나라의 멸망을 분석한 과진론이라고 하는 글 속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나무를 베어 병기를 만들었고 죽간을 높이 치켜들고 기치로 삼았는데 깃발로 삼았다는 얘기죠. 천하의 백성들이 비바람같이 모여들어 호응하여 봉기하였다. 양식을 쥐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봉기에 가담하였으며 효산 그리고 한국간 이동의 더 넓은 지역의 제후들이 동시에 봉기를 일으켜 마침내 진왕실을 멸망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승의 개간이기가 결국은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막강에 있던 진나라가 멸망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진승의 이 봉기를 혁명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농민 봉기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은 경험을 했죠. 그죠? 촛불혁명. 죽창 대신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대를 바꿔놓는 촛불혁명을 촛불혁명은 완수했습니다만 그 혁명이 원했던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진승의 농민봉기를 사마천이 혁명하다가 비유했던 부분들이 던지는 의미가 심장합니다. 개간이기였습니다.